최근 영국에서 방영된 넬슨과 이순신 비교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전 세계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이순신 장군의 전술적 천재성과 리더십이 넬슨보다 위대하다는 평가를 내놓자 CNN을 비롯한 주요 언론사들이 이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미국 해군 사관학교에서는 동서양 해전사의 재조명, 이순신의 혁신적 전략이라는 특별 강의 시리즈까지 신설되었습니다. 이번 학기부터 시작되는 이 강의는 학생들의 신청이 폭주하여 추가 세션이 개설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는 이순신 장군의 영상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해군사관학교에 다니는 한국계 미국인 학생입니다. 그날 해군사관학교에서의 일을 저는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그 커다란 강의실로 걸어 들어갈 때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윌리엄스 교수님이 들어오시자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그분은 사관학교에서 유명하셨어요. 교사가 되기 전에 30년 동안 실제 해군 지휘관으로 복무하셨죠. 오늘은 특별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윌리엄스 교수님이 우리 모두를 둘러보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해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독이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독일 출신의 톰이 첫 번째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영국의 넬슨 제독이 트라팔가 해전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가장 위대하다고 했어요. 텍사스 출신 잭은 제2차 세계대전 미국 함대를 이끈 미미츠 제독이 확실히 최고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출신 사라는 미국의 독립을 도운 드그라스 제독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 조용히 앉아 다른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 할아버지께서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해 주셨던 누군가를요. 우리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분이었죠. 윌리엄스 교수님은 이 모든 이름을 칠판에 적으셨어요. 모두가 자신의 답변에 확신을 가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상한 감정이 내면에서 자라나는 것을 느꼈어요. 긴장감과 자부심이 섞인 감정이었죠. 제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제 손이 공중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저를 가리키셨어요. 네, 뒷줄에 있는 학생?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목소리를 최대한 강하게 냈어요. 저는 한국의 이순신 제독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순간 교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그러더니 곧 킥킥거리는 소리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학생들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보였어요. 톰이 먼저 의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떻게 알려지지 않은 아시아 제독을 넬슨과 비교할 수 있지? 한국은 해군 역사에서 중요하지도 않았잖아. 사라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00년대 아시아의 작은 전투를 세계 역사를 바꾼 위대한 해전들과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유럽 선박들이 훨씬 더 좋았을 거예요. 제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이순신 제독은 23번의 전투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러시아 출신 피터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과장된 이야기일 거야.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옛날 전쟁 이야기는 항상 실제보다 과장되기 마련이지. 저는 창피하면서도 화가 나서 책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판단하고 있었어요. 차라리 손을 들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윌리엄스 교수님이 천천히 책상으로 걸어가시는 것을 보았어요. 교수님이 두껍고 오래된 책을 집어드시자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분은 진지한 눈빛으로 우리 모두를 바라보셨어요. 전쟁에서 싸울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일까요? 교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여러 학생들이 대답을 외쳤어요. 적보다 더 열악한 무기를 가진 것이요. 더 많은 함선과 맞서 싸우는 것이요. 나쁜 날씨나 위험한 바다에서 전투하는 것이요. 윌리엄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각 대답을 칠판에 적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우리를 향해 돌아서셨습니다. 모두 좋은 대답입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만약 이 모든 문제를 동시에 직면한 지휘관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함선이 적고 무기가 열악하며 위험한 바다에서 싸워야 했고 자국 정부의 지원도 없었던 사람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여전히 모든 전투에서 승리했다면요. 이제 교실은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윌리엄스 교수님은 책을 펴서 우리에게 한 페이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넬슨 제독의 고향인 영국 해군사관학교는 여러분이 방금 비웃었던 바로 그 제독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더 똑바로 앉았어요. 흥분감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윌리엄스 교수님이 계속하셨어요. 여러분의 역사관을 바꿀 수도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순신 제독에 대해 배울 텐데 아마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 지휘관이었을지 모르지만 서양 역사책에서는 그 이야기가 무시되어 왔죠. 그분은 교실 앞에 큰 스크린을 가리키셨고 한국의 오래된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1592년 당시의 해안선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모든 섬과 숨겨진만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자국을 방어하는 책임자입니다. 적은 더 많은 함선,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병사들은 더 잘 훈련되어 있어요. 지도자들 대부분이 여러분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 중 일부는 여러분이 실패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교실을 둘러보았어요. 이전에 웃었던 모든 학생들이 이제는 생각에 잠긴 것 같았습니다. 톰과 피터조차도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윌리엄스 교수님이 이순신 제독의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다른 누구도 준비하지 않을 때 그가 어떻게 일본의 침략에 대비했는지를 말씀하셨죠. 저는 자부심의 따뜻한 빛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제 유산의 영웅이 마땅한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이순신 제독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저는 이미 제 동급생들이 더 많은 것을 듣고 싶어 자리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윌리엄스 교수님이 한국의 큰 지도를 보여주시자 저는 의자에 똑바로 앉았어요. 그것은 1592년의 오래된 지도였는데 모든 해안선과 섬, 그리고 만들이 세심한 디테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지도는 현대 한국과는 달랐어요. 선들은 손으로 그려져 있었고 색깔은 바랬지만 여전히 배들이 숨을 수 있는 모든 장소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윌리엄스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만약 거대한 적 함대가 여러분의 나라를 공격하러 온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요? 모두가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하느라 교실은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제 동급생들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동맹국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물러나서 더 나은 싸움의 시기를 기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에게도 이것들은 똑똑한 대답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때 윌리엄스 교수님은 이순신 제독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어떻게 달랐는지 알려주셨습니다. 1591년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기 위해 거대한 함대를 건조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한국 지휘관들은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믿었던 사람들도 너무 두려워서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일본의 강력한 배와 숙련된 선원들에 대해 듣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순신 제독은 달랐어요. 한국 해군을 책임지게 되자마자 그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 하루도 낭비하지 않았어요. 먼저 그는 모든 배를 하나하나 검사했습니다. 많은 배들이 형편없는 상태였어요. 오래되고 썩어가고 전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그는 부하들에게 그 모든 배를 수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그는 거북선이라 불리는 특별한 새 배를 설계했어요. 그것은 철침으로 덮인 지붕과 불을 쏠 수 있는 용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 지붕은 선원들을 적의 화살로부터 보호하고 일본 병사들이 배에 뛰어오르는 것을 막았어요. 하지만 이순신 제독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그는 선원들에게 노적기, 사격, 함께 전투 동작을 수행하는 연습을 시켰어요. 다른 지휘관들이 평화시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을 놀려도 그들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훈련했습니다. 이순신 제독이 한 가장 놀라운 일은 한국 주변의 바다를 연구한 것이었어요. 그는 직접 모든 만과 내만, 해협을 항해했습니다. 그는 수중 바위, 해류의 속도와 방향, 그리고 하루 종일 조류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 세심하게 메모했어요. 그는 이 모든 것들의 상세한 지도를 만들고 그것들을 암기했습니다. 독일 출신 톰이 이 말을 듣고 눈을 굴렸어요. 그건 그냥 기본적인 준비죠. 그가 말했습니다. 어떤 지휘관이라도 그렇게 할 거예요. 윌리엄스 교수님은 진지한 눈빛으로 톰을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그게 그렇게 기본적인 거라면 왜 다른 한국 지휘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오늘날의 많은 지휘관들도 이 정도 수준의 준비를 하지 않을까요? 톰은 약간 당황한 듯 조용해졌어요. 저는 제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순신은 아무도 그를 지지하지 않을 때 이 모든 일을 했습니다. 윌리엄스 교수님이 계속하셨어요. 그의 상관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왜 평화시의 전쟁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거요? 그들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계속 일했어요. 저는 할아버지께서 이순신 제독이 매일 밤마다 그날 관찰하고 배운 모든 것을 기록하며 일기를 썼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 기억났습니다. 길고 지친 훈련의 날들 후에도 그는 일기 쓰는 것을 절대 건너뛰지 않았어요. 그리고 1592년 5월 일본의 침략이 마침내 시작되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빴습니다. 육지에서는 한국군이 전투마다 패배했어요. 도시들이 빠르게 함락되었습니다. 일본군은 더 잘 훈련되어 있었고 더 나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일본군이 접근하자 한국 왕은 수도에서 피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다에서는 다른 일이 일어났어요. 오포에서의 첫 전투에서 이순신 제독의 함대는 단 한 척의 한국 배도 잃지 않고 26척의 일본 배를 파괴했습니다. 일본이 더 많은 배와 더 나은 대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순신 제독의 세심한 계획과 바다에 대한 지식을 따라올 수 없었어요. 러시아 출신 피터가 손을 들고 그것은 단지 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엄스 교수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어요. 전쟁에서 운이란 준비가 기회를 만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순신 제독은 몇 달간의 열심히 노력을 통해 자신의 운을 만들었어요. 윌리엄스 교수님은 큰 글자로 칠판에 무언가를 적으셨습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승리한다. 저는 내면에서 자라나는 따뜻한 자부심을 느꼈어요. 이순신 제독의 이름을 비웃었던 학생들이 이제는 더 많이 듣고 싶어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교실을 둘러보며 톰조차도 이제 주의 깊게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윌리엄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순신 제독의 가장 큰 도전들, 그리고 가장 빛나는 승리들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저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듣고 싶어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이순신 제독이 열세에 처한 장비가 부족했던 해군을 어떻게 무적의 군대로 바꾸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제 동급생들은 제가 항상 알고 있었던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윌리엄스 교수님이 거대한 한산도 지도를 보여주시자 교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그 지도는 거의 벽 전체를 덮을 정도로 컸습니다. 지도에는 일본 배를 나타내는 빨간색 화살표와 한국 배를 나타내는 파란색 화살표가 있었어요. 그 화살표들은 전투 중 배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여주며 물 위에서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윌리엄스 교수님이 지도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역사상 가장 뛰어난 그리고 가장 영리한 해군 전략들 중 하나입니다. 저는 제 동급생들이 자리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이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전에 저를 비웃었던 톰조차도 이제는 진지한 눈으로 지도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한산도 해전은 1592년 7월 8일에 일어났어요. 이것은 이순신 제독의 일본 해군과의 세 번째 주요 전투였습니다. 이 시점에 일본은 이순신 제독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를 물리치기로 결심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배를 보냈습니다. 톰이 손을 들고 지도를 가리켰어요. 뭐가 그렇게 특별한지 모르겠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건 그냥 집게 움직임이잖아요. 고대 로마 시대부터 사용된 기본 전술이에요. 그냥 적을 둘러싸는 거죠. 저는 제 속이 긴장되는 것을 느꼈어요. 톰이 맞는 걸까요? 이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단순한 전략에 불과했을까요? 윌리엄스 교수님은 톰의 발언에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대신 그는 미소를 지으며 지도에 더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그가 반 전체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56척의 배를 가지고 있고 적은 73척의 배를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들의 배는 여러분의 것보다 더 빠릅니다. 그들의 선원들은 여러분의 선원들보다 근접 전투에 더 능숙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프랑스 출신의 사라가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정면 대결을 피하고 거리를 두고 공격하면서 후퇴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정면으로 싸우는 것은 자살 행위일 거라고요. 하지만 이순신 제독은 완전히 다른 일을 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일본 함대를 향해 나아갔어요. 윌리엄스 교수님은 이순신 제독이 어떻게 똑똑한 속임수를 사용했는지 설명하셨습니다. 그는 몇 척의 배를 보내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이 도망가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일본 지휘관들은 이순신 제독을 잡으려는 열망에 이 배들을 쫓아 몇몇 섬들 사이의 좁은 해협으로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일본 배들이 딱 맞는 지점에 있을 때 이순신 제독은 신호를 보냈어요. 갑자기 섬들 뒤에 숨어있던 한국 배들이 나와 새의 날개 같은 모양을 형성했습니다. 유명한 하객진 형성이었어요. 일본 배들은 가운데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부분은 함정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순신 제독이 얼마나 신중하게 위치를 선택했는가였습니다. 전투가 일어난 해협에는 한국 선원들은 잘 알고 있었지만 일본인들은 몰랐던 강한 조류가 있었어요. 좁은 공간은 일본이 더 많은 배를 가진 이점을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사실 그들의 배는 서로 방해가 되었어요. 바람의 방향도 한국 배들에게 유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제독에게는 또 하나의 비밀 무기가 있었어요. 그의 유명한 거북선입니다. 이 특별한 장갑 선박들이 공격을 이끌며 철침이 박힌 지붕으로 보호받으면서 일본 선박들을 들이받았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한국 함대는 자신들의 배 몇 척만 잃은 채 40척이 넘는 일본 배를 파괴했습니다. 완전한 승리였어요. 윌리엄스 교수님은 이번에는 현대 해군 전투의 지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움직임의 패턴이 이순신 제독의 하객진 형성과 놀랍도록 유사해 보였어요. 이순신 제독은 400년 전에 이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윌리엄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해군들이 그 변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자부심을 느꼈어요. 이순신 제독을 놀렸던 소년이 이제는 분명히 감명받은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윌리엄스 교수님은 교실을 돌아다니며 이순신 제독을 그토록 훌륭한 지휘관으로 만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물으셨어요. 제 동급생들은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바다에 대한 지식, 그의 특별한 배들, 그의 신중한 계획 등이었어요. 모두 좋은 지적입니다. 윌리엄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순신 제독을 진정으로 위대하게 만든 세 가지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이순신 제독은 놀라운 관찰자였어요. 그는 바다, 날씨, 적을 관찰했고 모든 것을 그의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놓친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였어요. 둘째, 그는 혁신가였습니다. 그는 단지 오래된 전략을 복사하지 않았어요. 그는 새로운 것들을 창조했습니다. 거북선은 그의 발명품이었고 더 강한 적에 맞서 한국의 연안 수역을 활용하는 그만의 독특한 방식도 그랬어요.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순신 제독은 결코 변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배가 적거나 지원이 적다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이 가진 것으로 일하고 이길 방법을 찾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삶과 일이 힘들 때 때때로 변명하는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이순신 제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다면 어쩌면 저도 제 자신의 도전에 맞서는데 더 용감해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윌리엄스 교수님이 한산도 해전에 대한 설명을 마치실 때 저는 교실에서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제 동급생들은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품고 심지어 감명을 받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윌리엄스 교수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산도 해전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말씀하셨어요. 이순신 제독의 가장 놀라운 승리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어요. 다음으로 우리는 그가 어떻게 단 12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 선박을 상대로 전투에서 승리했는지 배울 것입니다. 제 눈이 커졌어요. 심지어 저도 할아버지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12척의 배가 133척을 상대로? 그것은 불가능해 보였어요. 어떻게 누구든 그런 압도적인 상황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어서 알고 싶어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윌리엄스 교수님이 새로운 지도로 바꾸시자 우리 교실의 불빛이 어두워졌어요. 이번 지도는 몇몇 섬들 사이의 좁은 수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는 강한 물살에 부딪혀 소용돌이치는 파도를 볼 수 있었어요. 동영상만 봐도 위험해 보였습니다. 이곳은 윌리엄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명량의 옆 또는 울돌목이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이순신 제독은 많은 사람들이 역사상 가장 불가능한 해전 승리라고 여기는 것을 이루어냈어요. 제 동급생들이 자리에서 몸을 움직였습니다. 이제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웃거나 농담을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윌리엄스 교수님은 1597년 첫 번째 일본 침략 이후 5년이 지난 시점에 한국이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고 설명하셨어요. 일본은 두 번째로 더 큰 침략을 시작했습니다. 한국군은 육지에서 심하게 패배하고 있었어요. 더 나쁜 것은 이순신 제독이 한국 정부 내 적들이 퍼뜨린 거짓말 때문에 그의 지휘권에서 해임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순신 제독이 해군을 이끌지 않게 되자 한국은 칠천량에서 끔찍한 패배를 당했어요. 거의 한국 함대 전체가 파괴되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157척의 배가 손실되었어요. 겨우 12척의 배만 탈출했습니다. 상황이 가장 절망적으로 보일 때 왕은 마침내 이순신 제독에게 지휘권을 돌려주었어요. 하지만 그가 지휘할 것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은 12척의 배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는 한국 해안을 향해 오고 있는 133척의 거대한 일본 함대에 맞서야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누군가가 그렇게 끔찍한 상황에서 싸울 수 있는지 상상할 수 없었어요. 12척의 배가 133척을 상대한다고요? 그건 마치 점심 테이블에 앉은 친구들만으로 전체 학교 운동장을 상대하려는 것과 같았습니다. 전에 이순신 제독을 의심했던 톰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소리쳤습니다. 어떤 지휘관도 그런 숫자로는 이길 수 없다고요. 차라도 동의하며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제독이라도 그런 엄청난 불리함을 극복할 수 없을 거라고 말했어요. 윌리엄스 교수님은 그들의 불신에 그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불가능하다면 그가 물으셨어요. 왜 전 세계 해군사관학교들이 오늘날 이 전투를 연구할까요? 왜 넬슨 제독의 고향인 영국 해군사관학교는 명량해전을 필수학습으로 가르치고 있을까요? 그리고 나서 그는 우리에게 이순신 제독이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는지 보여주셨어요. 이순신 제독은 일본 함대를 피하는 대신 그들과 맞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수가 중요하지 않을 곳에서요. 그는 명량해협을 선택했는데 그곳에서는 물이 좁은 수로를 통해 믿을 수 없는 속도로 흐릅니다. 그곳의 조류는 너무 강해서 시속 20km까지 도달할 수 있어요. 마치 섬들 사이로 흐르는 강력한 강과 같았습니다. 이순신 제독은 이 바다를 완벽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는 수년 전 준비 기간 동안 이곳을 연구했었습니다. 그의 한국 선원들은 이 위험한 조류에서 연습했고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었어요. 일본 선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597년 10월 26일 아침 이순신 제독은 해협이 가장 좁고 조류가 가장 강한 곳에 12척의 배를 일렬로 배치했어요. 그의 결심을 보여주기 위해 그는 자신의 배에 유명한 붉은색 제독 깃발을 높이 올렸습니다. 그의 병사들은 두려웠지만
지휘관의 자신감을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일본 함대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한국 배가 그렇게 적은 것을 보고 흥분했습니다. 그들은 쉬운 승리를 기대하며 앞으로 돌진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배가 해협에 들어서자 강한 조류가 혼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배는 서로 충돌했어요. 그들의 대형은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급류에서 자신의 배를 통제할 수 없었어요. 이순신 제독의 12척의 배는 조류를 거스르지 않고 함께 움직이며 완벽한 위치를 유지했습니다. 이 안정적인 위치에서 그들은 혼란에 빠진 일본 배들을 향해 대포를 계속해서 발사했어요. 전투가 계속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배들이 일본 배 하나를 격침시킨 후 또 다른 배를 격침시키기 시작했어요. 일본 선장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배 중 일부는 바위에 부딪혔어요. 다른 배들은 소용돌이치는 조류에 휩쓸렸습니다. 많은 배들이 후퇴하려 했지만 좁은 해협에서 충분히 빨리 탈출할 수 없었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이순신 제독의 12척의 배는 31척의 일본 배를 격침시키고 더 많은 배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일본 함대의 나머지는 두려움과 혼란 속에 도망쳤어요. 단 한 척의 한국 배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윌리엄스 교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전투에 대해 더 놀라운 점이 있었어요. 전투가 시작되기 직전 이순신 제독은 적의 화살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장교들에게 말했어요. 부하들에게 내가 다쳤다고 말하지 마시오. 그래서 이순신 제독은 상처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결코 고통을 보이지 않은 채 그의 배 갑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만약 그의 선원들이 그가 부상당한 것을 본다면 그들이 희망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는 자신의 안전보다 승리를 우선시했습니다. 윌리엄스 교수님이 이 부분을 말씀하실 때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수업 초반에 이순신 제독의 이름을 비웃었던 톰조차도 이제는 완전히 침묵하고 놀라움으로 눈이 커져 있었습니다. 윌리엄스 교수님은 우리에게 이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으셨어요. 많은 학생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일부는 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다른 학생들은 적보다 전장을 더 잘 아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순신 제독이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일 때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단 12척의 배만 남고 온 나라가 그에게 의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여전히 이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쳤을 때도 계속 싸웠어요. 그날 수업이 끝나고 저는 133척을 상대하는 그 12척의 배에 대해 계속 생각했습니다. 저라면 그런 불가능한 상황에 맞설 용기가 있을지 궁금했어요. 제가 포기할까요? 아니면 이순신 제독처럼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길 방법을 찾을까요? 처음으로 제 동급생들이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를 존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을 보았어요. 마치 이순신 제독이 그의 가장 위대한 전투 이후 400년이 지난 지금 바로 이 교실에서 또 다른 승리를 거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수업에 돌아가는 것이 너무 기다려졌어요. 사관학교에 입학한 이후 처음으로 저는 고개를 높이 들고 걸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뒷줄에 앉은 조용한 한국계 미국인 학생만이 아니었어요. 제 동급생들은 실제로 저를 다르게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 몇몇은 심지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어요. 윌리엄스 교수님이 들어오시자 교실은 재빨리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이순신 제독에 대해 더 많이 듣고 싶어 했어요. 교수님은 화면에 2개의 큰 초상화를 나란히 놓으셨습니다. 하나는 이순신 제독이 특유의 모자와 함께 한국 갑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었고 다른 하나는 넬슨 제독이 영국 해군 제복을 입은 모습이었어요. 오늘은 그가 시작하셨어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 지휘관 2명을 비교해 볼 겁니다. 영국의 호레이쇼 넬슨과 한국의 이순신입니다. 저는 유명한 넬슨 옆에 전시된 이순신 제독의 초상화를 보며 자부심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어요. 영국 출신의 에이미도 자신의 나라의 해군 영웅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더 똑바로 앉았습니다. 에이미는 손을 들고 넬슨의 유명한 트라팔가 해전에서의 승리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영국 함대가 수적으로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의 함대를 물리쳤다고요. 윌리엄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요. 에이미. 넬슨은 33척의 적함을 상대로 27척의 배를 가지고 있었어요. 6척의 차이죠. 그는 잠시 멈추셨어요. 이것을 명량해전에서의 이순신 제독과 비교해보세요. 133척을 상대로 12척의 배였어요. 그것은 121척의 차이입니다. 적 전력의 11배 이상이죠. 모두가 그 숫자에 대해 생각하며 교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윌리엄스 교수님은 다른 점도 지적하셨어요. 넬슨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을 지휘했고 최신 함선과 잘 훈련된 선원들을 보유했습니다. 그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고 마지막 전투 전에도 이미 영웅으로 칭송받았어요. 이순신 제독은 달랐습니다. 그의 배들은 일본 선박들보다 오래되고 단순했습니다. 그의 정부는 종종 그를 지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심지어 거짓 고발에 근거하여 그를 지휘해서 해임하고 거의 처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불리한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한 번의 전투도 지지 않았어요. 윌리엄스 교수님은 저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넬슨이 트라팔가에서 사망했을 때 영국 해군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제독이 마지막 전투에서 죽었을 때 한국 해군은 그의 리더십 없이 무너졌어요. 한 사람이 그만큼 큰 차이를 만들었던 거죠. 교실 창문 밖으로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윌리엄스 교수님은 현대의 군함들의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오늘날의 거대한 강철 전함들은 이순신 제독이 지휘했던 목조 선박들과 전혀 달라 보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배들은 대포와 돛 대신 컴퓨터, 미사일, 그리고 레이더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윌리엄스 교수님은 이순신 제독의 전략이 여전히 전 세계 해군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더 강한 적을 물리치기 위해 환경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그의 이해, 그의 세심한 계획과 준비, 그리고 그의 뛰어난 전술은 4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관련이 있어요. 그런 다음 윌리엄스 교수님은 1598년 노량해전에서의 이순신 제독의 마지막 전투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제독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있을 때 적의 총알에 맞았어요. 그가 배의 갑판에서 죽어가면서 그는 유명한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전투가 승리할 때까지 계속 싸워라. 마지막 순간에도 이순신 제독은 자신이 아닌 승리와 부하들의 사기만을 생각했어요. 저는 첫날 한국 제독에 대한 언급에 웃었던 톰이 이제는 진정한 존경의 눈빛으로 앞으로 몸을 기울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라는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이순신 제독의 승리를 과장된 이야기로 무시했던 피터도 교수님의 말씀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윌리엄스 교수님은 우리에게 이순신 제독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물으셨어요. 교실 여기저기에서 학생들이 다른 대답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일부는 그의 뛰어난 전략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다른 학생들은 그의 혁신적인 거북선을 언급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의 완벽한 승리 기록에 감명을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더 깊은 무언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고 이순신 제독은 제게 진정한 위대함이 최고의 장비나 가장 많은 배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말했어요. 그것은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인정해주지 않을 때도 당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수업이 끝나갈 무렵 윌리엄스 교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생각을 남겨주셨어요. 그는 이순신 제독의 정신이 오늘날에도 살아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 한국 해군 함정들은 그의 이름을 달고 있어요. 전 세계 해군사관학교들은 그의 전술을 연구합니다. 한국 전역에는 그의 동상이 있어요. 그의 개인 전쟁 일기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의 가장 위대한 유산은 저 같은 사람들이 용기와 결단력으로 우리 자신의 도전에 맞서도록 영감을 주는 방식일 거예요. 그날 수업을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해군 역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던 제 동급생들은 이제 존경심을 가지고 이순신 제독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몇몇은 마치 제가 개인적으로 특별한 한국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것처럼 그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해주신 것을 공유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아무도 알지 못했던 영웅에 대해 제가 목소리를 높였을 때의 창피한 순간으로 시작된 것이 이제는 멋진 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처음에 웃을지라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공유할 만큼 용감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할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수업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기뻐하셔서 목소리에 눈물이 맺히셨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유산에 대해 배우도록 도와준 것에 대해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별을 올려다보며 이순신 제독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의 시대 이후 400년이 흘렀을지 모르지만 그의 용기, 지혜, 그리고 의무감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마치 결코 사라지지 않는 별처럼 인생에서 우리 자신의 전투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미국 해군의 장교가 되어 첫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이순신 제독의 작은 동상이 있어요. 매일 아침 그것을 보며 저는 용기와 지혜를 떠올립니다. 윌리엄스 교수님의 수업 이후 저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통영에 있는 이순신 제독의 기념관을 찾았고 그가 싸웠던 바다를 직접 보았어요. 울돌목의 강한 조류를 바라보며 저는 그의 지략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해안선을 걸으며 저는 이 작은 반도가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 지휘관을 배출했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인들의 강인함과 끈기,
그리고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정신이 이순신 제독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날 제가 미해군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때마다 저는 제 혈관 속에 흐르는 한국의 정신을 느낍니다.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에 직면할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이순신 제독이 12척의 배로 133척을 물리친 것을 떠올렸어요. 저는 이제 제 학생들에게 이순신 제독에 대해 가르칩니다. 그들의 눈에서 저는 그날 제 눈에 있었던 것과 같은 경이로움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한 위대한 영혼의 유산은 세대를 넘어 계속 이어집니다. 별빛처럼 멀리서도 우리를 인도하며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빛나고 있어요.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높였던 그날, 저는 단지 해군 역사에 관한 교실 토론에 참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유산을 찾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여정을 시작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초 만에 클릭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너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